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죠.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키도 평범하고 얼굴도 잘생긴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하나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새로 산 구두가 너무 불편해서 투덜댔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운동화를 벗어주더라고요.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요. 미쳤어? 길 한복판인데. 괜찮아. 나 발 안 아프니까. 너 많이 아프지? 이거 신고 천천히 가. 아니, 진짜 괜찮아. 다시 신어. 싫어. 너 신어. 나 원래 맨발로 걷는 거 좋아해. 그렇게 말하며 씩 웃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국 저는 그 사람 운동화를 신고 걸었고 그 사람은 제 구두를 손에 들고 양말만 신은 채로 걸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죠.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저런 남자 요즘 어딨어? 나 같으면 절대 안 헤어져. 평생 붙잡고 살 거야.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3년간의 연애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싸움도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먼저 사과하는 쪽은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도 제가 이유 없이 삐쳐도 그 사람은 끝까지 달래주고 이해해줬죠.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알았어. 기분 풀릴 때까지 옆에 있어 줄게.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만 잡아주던 그 사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조금 회의적이셨어요. 남자가 너무 착한 것 같은데? 혹시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숨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엄마 경험상 그래. 엄마도 참 의심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고 부모님께도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어머니 생신 때는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을 드렸고 아버지와는 주말마다 등산을 같이 다니며 친해졌죠. 딸아, 저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예의 바르고. 아버지도 결국엔 흡족해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프로포즈는 제 생일날 이루어졌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기에 따라갔는데 레스토랑 안이 온통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촛불 사이로 걸어 나온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죠. 떨리는 손으로 반지 케이스를 열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친구들도 둘이 잘 살 것 같다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줬죠. 웨딩홀에서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도 웃고 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죠. 신부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신랑분이 정말 잘해주시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3년간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혼집에 짐을 풀며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냐고 묻고 안아주는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헌신과 배려가 어쩌면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걸요. 연애는 쇼윈도였고 진짜 민낯은 결혼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신혼의 달콤함은 한 달도 채가지 못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쾌쾌한 냄새랄까요?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변기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여기저기 튀어 있었어요. 여보, 화장실 쓰고 나면 뚜껑 좀 닫아줘. 그리고 사방에 물 튄 거 좀 닦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위생적으로 좀 안 좋잖아. 변기 뚜껑 열어두면 세균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둘의 집인데 왜 자기 집안의 기준을 들이대는 걸까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이잖아. 알았어. 그렇게까지 할 거야? 진짜 피곤하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며칠 후엔 수건 문제로 또 다퉜어요. 욕실 수건에서 냄새가 나서 빨래통에 넣어뒀더니 남편이 그걸 꺼내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냄새나서 빨려고 넣어둔 건데. 냄새, 나는 안 나는데. 당신이 빨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빨래를 제대로 안 한다고? 아니면 수건이 왜 냄새가 나? 우리 어머니는 빨래하면 항상 뽀송뽀송한데. 또 시어머니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어머니 이야기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건은 원래 자주 교체해야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계속 쓰면 당연히 냄새가 나지. 그러게 당신이 자주 빨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짜증이야? 나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냥 수건 다른 거 쓰라고 하는 소리지. 목소리 높이는 게 짜증 아니면 뭐야?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무섭네.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무섭다고요? 기본적인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무섭다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설거지 문제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먹고 간 그릇들이었죠. 저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느라 설거지를 못하고 나갔거든요. 오늘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나도 피곤한데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나도 회사 다녀왔어. 똑같이 일하는데 왜 설거지는 내 몫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자 자기 그릇 씻자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같이 하거나. 에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은 마지못해 설거지를 했지만 표정이 너무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제가 엄청난 요구를 한 것처럼요. 연애할 때는 달랐어요. 제가 숙취로 힘들어하면 해장국도 끓여주고 설거지도 자기가 알아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면서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연애할 땐 설거지도 청소도 다 해줬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반응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땐 가끔 만났으니까 할 수 있었지.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매일 해줘? 그럼 그때 한 건 다 쇼였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사소한 거 갖고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대화를 남편은 트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빨래 건조 문제였어요. 남편은 빨래를 개서 정리하는 걸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건조대에 걸린 옷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 입었죠. 빨래 좀 같이 개. 건조대에 일주일째 걸려 있잖아. 나는 그냥 거기서 꺼내 입으면 되는데 왜 굳이 개야 해? 구겨지잖아. 그리고 다음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럼 당신이 개면 되지. 내가 못 개는 것도 알면서 왜 시켜? 못 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이지. 진짜 잔소리만 많아졌네. 결국 그날 저는 혼자 빨래를 다 겠어요.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모든 배려와 헌신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목표를 달성한 지금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
왜? 또 뭐가 문제야?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요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당신이 너무 완벽주의인 거지. 완벽주의가 아니야.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들? 화장실 뚜껑, 수건 교체, 설거지, 빨래 개기. 이게 다 기본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아서 해주셨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걸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서비스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뭘 요구해? 나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해. 그런데 왜 집안일은 내 몫이야?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머리 아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결혼 2달 만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혼자인 것 같았죠.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 모습이 원래 가면이었던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결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결혼 3개월째 본격적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강요됐다고 해야 할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해.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이야.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대. 그럼 여보 혼자 다녀와. 나는 이번 주에 밀린 집안일 좀 해야 돼. 혼자?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댁도 안 가고. 며느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이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저는 며느리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매주 시댁에 가게 됐어요. 반면 제 친정은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어려웠죠. 이번 주말엔 우리 집 좀 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오라고 하시네. 아, 이번 주는 안 돼. 우리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라서 미리 가서 준비 도와드려야 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생신이잖아. 그냥 그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결국 2달 만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남편을 꼭 안아주시곤 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한테는 인사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남편과의 포옹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시선을 주셨어요. 너도 왔네. 어서 들어와. 저는 며느리도 딸도 아닌 너였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인데 저는 그냥 너였죠. 식사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거든요. 나야, 오늘 우리 아들 저녁 뭐 해줬어?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된장찌개? 우리 아들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몰랐어? 네? 저한테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 앞에서만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은 원래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 어머니인 내가 더 잘 알지?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운하다며 전화를 하셨어요. 나 요즘 좀 서운해.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들어 아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너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전화를 안 해? 결혼 전에는 매일 했는데. 요즘 회사에서 바빠서 그렇겠죠.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너가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30분을 혼자 말씀하시다가 끊으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 요즘 내가 전화 자주 못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엄마가 원래 좀 외로우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 근데 왜 내가 전화 못하게 한다고 오해하시냐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서운한 거를 당신한테 표현한 거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자주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자주 할게. 근데 당신도 가끔 먼저 전화 좀 해줘.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결국 해결된 건 없이 또 제 몫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뭐하고 왜 너가 전화했어? 잘 지내시는지 안부 여쭤보려고요. 아들 좀 바꿔줘. 난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결국 남편과 통화하고 싶어 하셨죠.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년이 되는 날 남편과 함께 부산 근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어서 좋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좀 서운해.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결혼 기념일에 여행 갔다 왔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도 없이 갔어? 아, 그게 갑자기 결정돼서. 갑자기라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결혼기념일 여행에 시어머니가 같이 간다고요? 저희 둘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너희들 둘만? 나는 가족 아니야? 너는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고, 아들 좀 바꿔줘. 남편과 통화하시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대요.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가족으로 안 본다면서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뭘? 내가 뭐라고 했는데? 결혼기념일이라고 우리끼리만 가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결혼 기념일은 부부끼리 보내는 거라고 했지. 그게 어머니한테는 상처가 된 거야. 어머니도 가족인데. 그게 말이 돼? 결혼 기념일에 시어머니를 데려가? 다음엔 같이 가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부만의 여행에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시어머니까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평생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환절기라 그런지 독감이 유행했는데 저도 결국 걸리고 말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이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어요. 나 오늘 너무 아픈 것 같아. 회사 못 갈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병가 내고 병원 가봐. 나는 지금 출근해야 해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씻더니 밥 먹고 나가버렸어요. 아픈 아내를 위해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죠. 결국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병가를 내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독감 진단을 받고 링거를 맞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움직일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우리 집 좀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우리 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지금 독감으로 링거 맞고 왔어.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나는 퇴근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같은 감기인데 시어머니의 감기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고 제 독감은 혼자 누워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밤 시댁에서 외박했어요. 어머니 곁을 지켜드려야 한다면서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죠. 괜찮아? 난 어머니 상태 봐서 내일 들어갈게. 겨우 문자 하나만 왔어요. 저는 39도 넘는 열로 밤새 뒤척이면서도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더 슬펐어요. 다음 날 어떻게든 해열제를 먹고 출근했죠.
회사에서라도 사람들이 있으니 혼자보단 낫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심때쯤 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하려고요. 그럼 빨리 들어가요. 무리하지 말고. 부장님 허락을 받고 조퇴했어요. 택시를 타려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회사 조퇴하려고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서 기다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은 저를 걱정해주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었죠. 30분쯤 지나서 남편 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힘겹게 차에 올라탔어요. 고마워, 집에 데려다 줘. 아, 근데 미안. 우리 집에 먼저 좀 들러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어머니가 아직도 좀 안 좋으셔. 당신이 가서 좀 간병해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가 독감으로 조퇴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나에게 시어머니 간병을 하라고요? 여보, 나 지금 정말 아파. 독감이라고. 어머니도 감기시잖아. 같이 아픈데 서로 돌봐주면 되지.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어차피 집에 가도 누워만 있을 거잖아. 우리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 식사랑 약이라도 좀 챙겨드리면 되지. 나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조금만 힘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차는 이미 시댁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죠. 여보, 차 돌려. 나 진짜 못해. 당신 진짜 왜 이래?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리면 안 돼? 잘해드리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플 때 간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도 지금 아프다고. 그래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였죠. 결국은 차가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고요. 내려. 어머니 기다리시니까. 나 안 내려.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나 병원 갈 거니까 택시 불러줘. 당신 지금 진짜 어머니가 실망하시겠다. 실망하든 말든 나 진짜 못해. 택시 안 불러주면 내가 부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 앱을 켰어요. 남편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차에서 내려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죠. 병원에서 다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독감이 꽤 심한데 집에 가서 푹 쉬셔야 해요. 누가 좀 돌봐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은 아마 시댁에서 또 외박할 거예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요. 그날 밤 저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나 이혼하고 싶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다 남겨놔. 그리고 재산 관련된 것들 미리 정리해. 전화를 끊고 저는 그동안의 문자와 카톡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들, 남편의 무심한 답장들, 모든 게 증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잘해주겠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죠. 저는 이미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열흘 후에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친구 미선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앉으세요. 친구분한테 대략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변한 태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있었던 일까지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네, 문자랑 카톡은 다 캡처해뒀어요. 그리고 녹음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잘하셨네요. 그럼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있나요? 신혼집이 있어요. 전세인데 보증금 2억은 제 적금으로 냈고 나머지 1억은 남편 쪽에서 냈어요. 그럼 공동 명의인가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남편이 당시에 신용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은요? 그게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어요. 전세인데 그게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시어머니 댁이 의뢰인 명의라고요? 네,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였죠. 그날도 시댁에 갔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외삼촌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5천만 원이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전세금을 좀 빼려고 해.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전세 1억 5천이었어요. 거기서 5천을 빼면 1억이 되는데 그럼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거였죠.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시게요? 건물주가 반전세로 안 해준다고 해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 1억짜리로.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차라리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뭐? 당신이?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모아둔 적금이 좀 있어요. 그걸 해약하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겠지, 남편도 고마워하겠지 싶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전세 계약 말이에요. 그건 왜? 남편이 물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님은 너무 돈이 급했는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집 전세 계약은 제 명의가 됐어요. 저는 5천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고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다시 했죠. 시어머니는 이사를 갈 필요 없이 그 집에 계속 사셨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그 집 전세 계약서랑 입금 증빙 자료 같은 거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다 있어요. 완벽하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시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전세보증금 3억과 시어머니 댁 전세보증금 1억 5천까지 총 4억 5천이 일단은 제 명의였죠. 일주일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서류가 도착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서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뭐가? 이혼 소장, 전세금 반환,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가져가야지. 재산?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도? 그 집 전세금 내 돈으로 냈잖아. 당연히 내 거지. 그건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잖아. 맞아. 근데 내 명의잖아. 법적으로 엄연히 내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설마 우리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야. 단지 내 돈을 찾는 거지. 어머님은 내 돈 5천만 원 갚으신 다음에 다른 집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외삼촌이 아직 돈을 안 갚았어. 사업이 안 돼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고 30분쯤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많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전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사는 집까지? 너 양심도 없어? 양심은 있어요. 제 돈 5천만 원 빌려가신 분이 양심을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외삼촌한테 5천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집 구하시면 되고요.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했고 소송 진행 중이에요. 이 나쁜 거사. 너가 우리 모자한테 그렇게 모질어도 돼?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남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미 늦었어. 제발 적어도 우리 어머니 집은 그냥 두고 가. 그 집까지 가져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겠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내 재산이니까 내 돈만 가져가는 거야. 부부 사이에 법을 들이대? 더 이상 부부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 앞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말 다 들을게. 어머니 앞에서도 당신 편 들게, 제발.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줄 때까지. 저는 그냥 남편을 두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이혼 조정은 한 달 후에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신혼집 전세금은 공동재산이라고 반반 분할을 주장했지만 제 명의였고 제 돈으로 낸 부분이 더 많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집 전세금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남편이 항복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 빨리 끝내자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무섭네.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몰랐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그렇게 우리는 끝났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제 집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남편 짐이 모두 빠지고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후련했죠. 사실 남편의 짐은 일주일 전에 다 빠져나갔어요. 옷장도 책상도 그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아득하게 보이는 이 집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응? 할 말 없어.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미 몇 번째 차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단을 하면 남편은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나 정말 후회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행복해.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지웠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광안리 해변에 나갔어요. 남편과 첫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연애 시절 그토록 완벽했던 남자. 결혼 후에 180도 변해버린 남편.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배하려 했던 사람.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다시 나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